저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한양 도성의 큰 길이 온통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장원급제의 영광을 아는 젊은 선비가 백마 위에 앉아 있었지요. 남색 달령이 봄볕 아래 찬란히 빛나고 풍악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행렬 앞에 누더기 차림의 사내 하나가 서 있었으니 등은 구불대로 굽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으며 맨발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천한 머슴이었습니다.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지요. 그때 장원급제한 그 선비가 말해서 내려 그 누더기 사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장원급제가 저 거지에게 절을 한다고? 미쳤나? 저건 누가 봐도 머슴 아닌가? 허나 젊은 선비는 고개를 들어 만천하에 선언하였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평생 당신 밥 절반을 덜어 저를 먹여 살리신 분입니다. 바보라 불리던 머슴. 버려진 아이를 주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품에 안았던 사내. 그가 어떻게 장원급제자의 아버지가 되었는가.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땅 깊숙이 첩첩산중 아래 자리 잡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수려하고 들판이 넓어 예로부터 풍요로운 곳이었지요. 그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만석군정 대감댁은 마을 어귀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위풍당당하였습니다. 높다란 소슬대문에는 붉은 단청이 칠해져 있었고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을 만큼 규모가 대단했지요. 하인만 20명이 넘었고 머슴만 해도 10명은 좋게 되었습니다. 그 머슴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자가 하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돌쇠라 불렀습니다. 22살 청년이었지만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굼떠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여겼지요. 돌쇠야, 이 멍청한 놈아, 물 기르러 간다며 왜 빈 두레박을 들고 왔어? 죄송합니다유. 돌쇠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누구보다 성실히 했지만 눈치가 없고 말귀를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였지요. 다른 머슴들은 그런 돌쇠를 놀리기 일쑤였고 대감댁 마님은 그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바보 같은 것이 밥값은 하는 게냐. 그러나 돌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따스했지요. 마당에 떨어진 참새 새끼를 주워 품에 넣어 살린 것도 돌쇠였고 병든 송아지 곁에서 밤새 잠 안 자고 지킨 것도 돌쇠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손가락질해도 그 크고 투박한 손은 언제나 작고 여린 것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하였습니다. 섣달금음이 코앞인데 눈보라가 사흘째 몰아쳤지요.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대감댁 마당의 장독대마저 눈에 파묻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뒷산에서 장작을 해 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눈보라에 장작을요? 시끄럽다. 안채 아궁이 불이 꺼지게 생겼어. 당장 가서 마른 장작 한 짐 저와. 돌쇠는 군말 없이 눈보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찬 바람에 볼이 얼어붙고 눈 맞은 눈썹에 고드름이 맺혔지요. 그래도 그는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중턱 외딴 바위 아래에서 돌쇠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애, 응애.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장작짐을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틈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지요. 눈을 헤치고 보니 연푸른 비단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허공을 더듬고 있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돌쇠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이 한겨울에 누가 이 어린 목숨을 내다 버린단 말입니까? 돌쇠는 얼른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 살갗에서 나오는 온기라도 나눠주려 아이를 가슴 깊이 끌어안았지요. 아이의 몸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살아야제, 살아야제. 돌쇠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장작은 그 자리에 버려둔 채였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횃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놈이 장작은 안 가져오고 뭘 들고 온 게야. 하인들이 달려들었지요. 돌쇠의 품에서 연푸른 비단이 보이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아이입니다요. 산에서 주웠습니다요. 뭐, 아이를 주워왔다고? 소란의 사랑채 문이 열리더니 정대감이 나타났습니다. 두툼한 솜두루마기를 걸친 대감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지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 대감마님, 저 바보 돌쇠가 산에서 애를 주워왔습니다. 정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느릿느릿 돌쇠 앞으로 걸어왔지요.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보자. 대감이 손짓하자 하인이 돌쇠의 품에서 포대기를 벗겼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드러나자 대감은 코웃음을 쳤지요. 어디 천한 것이 낳아버린 개로군. 그러나 그때 대감의 눈에 비단 포대기에 수놓인 문양이 들어왔습니다. 연푸른 비단 위에 흰 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항문이, 그리고 포대기 안쪽 옥비녀 하나가 함께 놓여 있었지요. 대감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됐든 상관없다. 쓸데없는 입 하나 늘릴 수는 없어. 마님, 당장 그 애를 도로 갖다 버려라. 아니, 절에라도 맡기든지. 내 집에 떠돌이 거지를 들일 수는 없다. 돌쇠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지요. 대감마님, 제가 키우겠습니다요.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누군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가 애를 키운다고 미쳤나? 제 밥 절반을 덜어 먹이겠습니다요. 대감댁에 패는 안 끼칩니다요. 정대감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이놈이 지금 나한테 조건을 거는 게냐? 아닙니다요. 그저. 대감의 손짓에 장정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으려 버텼지만 억센 손에 끌려 마당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이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멍석을 가져와라. 멍석말이. 그것은 지프로 엮은 멍석에 사람을 말아 넣고 곤장을 치는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대감댁에서 머슴이 큰 잘못을 하면 받는 벌이었지요. 돌쇠는 멍석에 말린 채 마당에 미어졌습니다. 그의 품에서 떨어진 아이는 다른 하인이 안고 한쪽에 서 있었지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무대다. 정신 차려라. 쉬익, 퍽.
첫 번째 곤장이 내리쳤습니다. 돌쇠의 몸이 움찔했지요. 그러나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쉬익, 퍽.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등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고개를 들어 아이 쪽을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연푸른 비단 포대기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0대가 지났을 때 돌쇠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를 악물다 입안을 깨문 것이었지요. 15대가 지났을 때 그의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요. 20대가 끝났을 때 돌쇠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등은 곤장에 맞아 부어올랐고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요. 됐다. 정신이 좀 들었느냐? 정대감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돌쇠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그는 무릎으로 기어 대감 앞까지 나아갔지요. 그리고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요. 모시, 제 밥, 절반 줄 테니 살려주십시오.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진짜 바보라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미친 건지 아무도 저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정대감은 한참 동안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곤장을 20대나 맞고도 기어나와 다시 애원하는 머슴. 도대체 저 바보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단 말인가?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 묘한 빛이 스쳤지요. 좋다. 내 밥 절반으로 살리면 살려봐라. 돌쇠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그 애가 죽으면 내 죄다. 그 애가 내 집안에 누를 끼쳐도 내 죄다. 그때는 내 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예,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요. 돌쇠는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부어오른 등에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눈물 섞인 웃음이 번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돌쇠는 외딴 머슴방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좁디 좁은 방, 외풍이 들어오는 문틈, 낡아 빠진 이불. 그러나 돌쇠는 아이를 제 품에 꼭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며 숨소리를 들으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네 이름은 학이다. 돌쇠는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학처럼 높이 날아라. 이 천한 데서 태어났어도 저 하늘 높이. 창밖으로 눈보라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머슴방 창호지를 비추었지요. 작은 방 안에서 바보라 불리는 사내와 버려진 아이가 첫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포대기 안쪽에 숨겨진 옷비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그의 전부였지요.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 녹은 물이 개울을 따라 흐르고 산등성이에는 진달래가 피어났지요. 대감댁 마당에도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외딴 머슴방의 봄은 여전히 춥고 배고팠습니다. 돌쇠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받아오는 밥 한 그릇. 그것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지요. 절반은 자신의 입으로, 나머지 절반은 물에 풀어 묽은 죽으로 만들어 하기에게 먹였습니다. 자, 아가, 천천히 먹어라. 돌쇠의 크고 투박한 손가락 끝에 묽은 죽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을 하기의 작은 입술에 가져다 대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빨았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돌쇠의 눈가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허나 그 미소 뒤에는 끝없는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장정이 밥 반 그릇으로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돌쇠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한때 떡 벌어졌던 어깨는 축 처졌고 팔뚝의 힘줄은 앙상하게 드러났지요. 야, 돌쇠, 이 바보야, 힘 좀 써. 예. 장작을 패다가 도끼를 놓치고 물동이를 나르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비웃었지요. 저 바보가 요즘 왜 저리 더 멍청해졌나 했더니 제 밥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애를 주워다 키운다고. 하하, 저 꼴로 뭘 키워. 둘 다 굶어 죽겠네. 돌쇠는 그런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머슴방으로 돌아와 하기의 얼굴을 보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지요. 하기야, 아버지 왔다. 옹알이를 하는 아이. 작은 손을 뻗어 돌쇠의 손가락을 잡는 아이. 그것만으로 돌쇠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으며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요. 하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묽은 죽을 먹고도 외풍드는 머슴방에서 자라면서도 아이는 이상하리만치 건강하였습니다. 돌쇠가 밤마다 제 품에 아이를 꼭 안아 체온을 나눠 주었기 때문이지요. 하기가 2돌이 되던 해에 아이는 첫걸음말을 떼었습니다. 아, 아버지. 그리고 처음으로 말을 했지요. 그 한마디에 돌쇠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마른 볼에 눈물을 흘리며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누가 뭐래도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기가 3살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한 번 들은 것을 잊지 않았지요. 돌쇠가 무심코 흥얼거린 노랫가락을 며칠 뒤 하기가 정확히 따라 불렀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온 글 읽는 소리를 고스란히 옮겨 중얼거렸지요. 천, 치, 현, 황.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기야, 그게 뭔 소리고? 저기서 들렸어요. 누가 읽고 있었어요. 대감댁 사랑채에서는 정대감의 손자가 훈장에게 천자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담 너머로 흘러왔던 것이지요. 하기는 단 한 번 흘려들은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돌쇠는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기가 4살이 되자 아이는 마당의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담 너머로 흘러오는 글 읽는 소리만 듣고 흙바닥에 글자를 새겼지요. 편, 띠, 귀연. 처음엔 삐뚤빼뚤했지만 날이 갈수록 글씨가 바로 잡혔습니다. 4살 배기 아이가 스스로 글자를 익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돌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글을 배워본 적이 없었지요.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나 머슴으로 살아온 그에게 학문이란 하늘의 별처럼 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주워다 키운 이 아이는 어찌 그를 알고 있단 말입니까? 하기가 5살이 되던 해봄, 대감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을에서 이름난 훈장 박 선생이었지요. 정대감의 청으로 손자의 학업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 훈장은
긴 수염을 기른 온화한 노인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대감의 손자를 가르치던 중 창밖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았지요. 마당 한 구석 머슴 방 앞들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나뭇가지로 땅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건 바보 돌쇠가 주워다 키우는 애올시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훈장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기 앞에 다가가 땅에 쓰인 글씨를 내려다보았지요. 이것이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땅에는 천자문의 첫 구절이 또렷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쇠 아이의 솜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필획이 반듯하였지요. 아이야, 이 글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하기는 고개를 들어 훈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크고 맑은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지요. 아무도요. 저기서 읽는 소리가 들려서 그냥 따라 썼어요. 소리만 듣고 글자를 썼단 말이냐? 네. 소리가 나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훈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하기에 눈높이에 맞추었지요. 아이야, 이것을 한번 읽어보거라. 훈장은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하기는 그 책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처음 보는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기는 소리로 익힌 운율에 맞춰 글자의 뜻을 짚어 나갔지요. 훈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가. 바로 그때 돌쇠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머슴방 앞에 낯선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지요.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하기가 무슨 잘못이라도. 돌쇠는 얼른 하기를 끌어당겨 뒤로 숨겼습니다. 양반에게 눈 밖에 나면 큰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아는 까닭이었지요. 그러나 훈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자네가 이 아이의 아비인가? 예. 예, 그렇습니다요.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친 적이 있는가? 저는 까막눈입니다요. 글은 모릅니다요. 훈장은 한참 동안 돌쇠와 하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 아이는 천재다. 돌쇠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재라뇨? 하늘이 낸 재주라는 뜻이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동이야. 훈장은 돌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글방에 보내게. 내가 가르치겠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지요. 훈장님, 저는 머슴입니다요. 이 아이도 머슴의 자식이고요. 글방에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훈장의 얼굴에도 씁쓸함이 어렸습니다. 그 역시 이 세상의 법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요. 머슴의 자식이 양반 자제들과 함께 글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허나 이 재주를 썩히는 것은 훈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하기가 돌쇠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요. 아버지, 저 글 배우고 싶어요. 맑고 간절한 눈동자. 돌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고 싶다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지요. 하기야. 아버지가 밥 한 쪽 주면서 저 키웠잖아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글 배워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군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네. 일단 내 초당으로 아이를 보내게. 다른 학동들과 따로 새벽과 저녁에 가르치지.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양반 자제들 눈에 띄지 않게 머슴의 자식을 몰래 가르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재주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네. 신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지. 돌쇠는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했지요. 감사합니다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요. 군장은 돌쇠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일세. 이런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스승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니. 그날 밤 머슴방에서 돌쇠는 하기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자신은 평생 흙을 밟고 살겠지만 이 아이만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이 돌쇠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학이야, 니는 학이다. 학처럼 높이 날아라. 창밖으로 봄밤의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이 머슴방 창호지를 비추었지요. 좁고 누추한 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이 정대감의 귀에 들어갔을 때 어떤 파란이 일어날지를. 그리고 그 파란 속에서 하기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를. 그해 여름부터 하기의 하루는 2개로 나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훈장의 초당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양반 자제들이 글방에 오기 전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초당을 찾아 해가 진 뒤에야 머슴방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돌쇠는 그 작은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기야, 힘들지 않냐? 아니요, 아버지. 글 배우는 게 재밌어요. 아이의 눈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도 저녁 피로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지요. 박 훈장은 하기를 가르치면서 매일같이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천자문을 1달 만에 떼었습니다. 동몽선습은 보름이 걸리지 않았지요. 소학에 이르러서는 훈장이 한 번 읽어주면 하기가 그 자리에서 암송하였습니다. 훈장님, 이 대목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말이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것이니라. 그럼 아버지처럼 약한 것을 돌보는 게 도리인가요? 훈장은 그 물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것이 글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글의 마음을 묻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 내 아비야말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니라. 하기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기가 7살이 되던 해 사단이 터졌지요. 어느 날 오후 하기가 훈장의 초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글방 앞마당을 지나는데 양반 자제 서너시 하기를 애워쌌지요.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대감의 손자 정도령이었습니다. 하기보다 3살 많은 10살짜리 도령이었지요. 정도령은 비단 두루마기에 옥놀이개를 찬 말쑥한 차림이었습니다. 야, 너 어디 가는 거냐? 하기는 고개를 숙이고 피하려 했습니다. 예, 집으로 갑니다. 집. 내 집이 어디더라?
아, 그 바보 머슴 방말이냐?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기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훈장님이 널 몰래 가르친다며. 머슴 자식이 그를 배워서 뭘 하게. 말해봐. 과거라도 볼 거냐? 하하, 머슴 자식이 과거를. 하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늘 말했기 때문입니다. 양반에게 대들면 큰일 난다고. 그때 정도령이 하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건방지게 대답을 안 해. 내 주제에. 하기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정도령의 손에서 하기 품에 있던 책 한 권이 떨어졌지요. 군장이 빌려준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머슴 자식이 책을 갖고 있어. 정도령이 책을 집어들더니 펼쳤습니다. 그리고 슥슥 첫 장을 찢었지요. 안 돼요. 하기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하기를 붙잡았지요. 정도령은 느긋하게 책장을 한 장, 두 장 찢어 나갔습니다. 머슴 자식은 그를 몰라야 해. 알겠어? 찢긴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것은 분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훈장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하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흩어진 종이를 하나하나 주워 모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기는 머슴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찾아 나섰지요. 그리고 글방 뒷산 소나무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는 하기를 발견했습니다. 하기야. 돌쇠가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아버지. 하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답게 서럽게 한참을 울었지요.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참 뒤 하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글 못 배우겠어요. 무슨 소리고. 머슴 자식은 글 배우면 안 된대요. 도령님들이. 돌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지요. 그는 하기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하기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글은 머리로 읽는 거지 신분으로 읽는 게 아니요. 하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니한테 준 재주가 있어. 그건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거요. 도령이고 뭐고 그건 껍데기야. 진짜 값진 건 여기 있어. 돌쇠가 하기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게 진짜요. 아버지는 그를 몰라도 그건 알아. 하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지요. 아버지는 바보 아니에요. 아버지는 바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돌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녀석이. 그날 밤 부자는 머슴방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덮고 기름 등잔 하나에 의지하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따뜻한 밤을 보냈지요. 다음 날 하기는 박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죄송합니다. 책을. 훈장은 찢긴 책을 보고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걱정 마라. 책은 다시 엮으면 되느니라. 내 마음이 꺾이지 않았으니 그것이 더 귀하구나. 훈장님, 정도령 무리가 한 짓이지.
하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세상이 아직 어둡구나. 허나 너 같은 아이가 빛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날부터 훈장은 하기를 더욱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 뜻을 새기고 생각을 기르고 마음을 닦는 공부를 시켰지요. 하기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8살에 사설을 뗐습니다. 9살에 오경의 대의를 통달했지요. 10살이 되자 훈장조차 하기와 경전을 두고 토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명명덕이라 하였습니다. 밝은 덕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는 생각합니다. 밝은 덕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천한 자에게도 덕은 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것을 가릴 뿐이지요. 훈장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로구나. 그 무렵 하기의 소문이 고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머슴이 키우는 아이가 신동이라더라. 글을 귀신같이 읽고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다더라. 훈장님도 혀를 내두르신다더라.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고 결국 정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머슴 자식이 내 손자보다 낫다고. 정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처음엔 불쾌함이었지요. 그러나 곧 다른 빛이 그 눈에 스쳤습니다.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머슴 자식이 신동이라. 대감은 부채를 탁탁 접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이가 출세하면 그건 누구 덕이 되겠느냐. 늙은 여우 같은 미소가 대감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렀지요. 돌쇠를 당장 불러오너라. 그날 저녁 돌쇠는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은 돌쇠 앞에 정대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지요. 듣자 하니 내 자식이 글을 좀 읽는다며. 예, 대감마님. 송구합니다요. 돌쇠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무슨 벌이 내려질지 두려웠지요. 그러나 대감의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송구할 것 없다. 오히려 기특하지 않으냐. 내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신동이라니. 예. 내가 좋은 제안을 하지. 그 아이를 정시 가문으로 입적시켜 주마. 돌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입적이라뇨? 그래. 머슴 자식으로는 과거를 볼 수 없지 않으냐. 내가 그 아이를 우리 문중말단 서울로 올려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돌쇠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과거. 그것은 하기가 꿈에도 그리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대감이 그냥 호의를 베풀 리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건 물론 조건이 있지. 대감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출세하면 모든 공은 정씨 가문의 것이다. 세상에는 그 아이가 내 먼 친척이라 알려질 것이고 내가 거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된다. 어떻냐? 돌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기의 압이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었지요. 그 아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돌쇠는 영원히 그 그늘에서 머슴으로 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싫으면 말고. 어차피 머슴 자식은 머슴으로 죽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 대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하기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새벽마다 초당으로 달려가던 작은 뒷모습. 글 배우는 게 재밌다며 반짝이던 눈.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라던 그 맑은 목소리. 그리고 훈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동이야.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유. 대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호, 현명한 선택이구나. 다만,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기한테는 제가 아버지라는 거, 그건 말해도 되겠습니까?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 안에서야 알아서 해라. 바깥에서만 입 다물면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요. 돌쇠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했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마루 위로 떨어졌지요. 그날 밤, 머슴방으로 돌아온 돌쇠는 하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밤새 눈물을 삼켰지요. 하기야,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하기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한 사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지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오직 그것 하나를 위해.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하기가 정시 문중서울로 이름을 올린 뒤 8배가 흘렀지요. 그 사이 하기는 18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볼품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이목구비, 맑고 깊은 눈빛. 누가 보아도 선비의 풍모였지요. 그러나 그 고운 얼굴 아래에는 여전히 머슴방에서 자란 소년의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기, 아니 이제는 정하기라 해야겠구나. 박 훈장이 흐뭇한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과거를 보러 가는구나. 내 평생 이런 제자는 처음이었다. 하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 훈장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허허, 은혜는 무슨. 내 재주가 하늘에서 난 것을 내가 어찌 만들었겠느냐. 다만, 훈장은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않더냐. 하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하기는 머슴방을 찾아갔습니다. 8배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하기는 이 방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정씨 문중에 이름을 올린 뒤로 하기는 대감댁 외딴 별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대감의 명이었지요. 머슴 자식이 우리 집안 이름을 달고 다니는데 머슴방에서 살면 되겠느냐. 체면이 있지. 그러나 하기는 틈만 나면 이 낡은 머슴방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 자신을 길러준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하기에게는 진짜 집이었지요. 아버지.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묵은 집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가난의 냄새. 그러나 하기에게 그것은 그리움의 냄새였습니다. 돌쇠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40을 넘긴 그의 모습은 이제 완연한 노인이었지요. 등은 더욱 굽었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평생 절반의 밥으로 버텨온 대가였습니다. 오, 하기 왔냐. 돌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온 세상의 고단함도
이 미소 앞에서는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내일 한양으로 떠난다며. 예, 아버지. 하기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낡은 방바닥이 삐걱거렸지요. 과거에서 장원하고 올 테니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허허, 장원이라. 우리 하기가 장원이라. 돌쇠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지요. 하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일어나 방 구석으로 갔지요. 낡은 괴짝 하나를 열었습니다. 하기야, 사실. 니한테 할 말이 있다. 하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지요. 돌쇠가 괴짝에서 꺼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연푸른 비단 포대기 하나,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옥비녀 하나. 이게 뭐예요? 하기는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단 포대기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고운 빛을 잃지 않았지요. 그 위에 수놓인 흰 항무늬가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니를 주었을 때 이것들이 함께 있었다. 주었다고요? 하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8년 전에 그 밤 눈보라 치던 산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바위 틈에 버려져 있던 갓난아이, 얼어 죽기 직전이었던 작은 목숨,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맞았던 멍석말이, 그리고 밥 절반을 나누어 키운 세월. 하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러니께 니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돌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낳았는지, 왜 버렸는지 나는 몰라. 다만 이 비단이랑 비녀를 보면 니는 범상한 집 자식이 아닌 것 같다. 하기는 비단 포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포대기 한쪽 구석에 작은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학. 이 문양은 나도 모른다. 양반 집안 표식인 것 같은디 까막눈인 내가 어찌 알겠냐. 하기는 한참 동안 그 문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옥비녀를 집어들었지요. 차갑고 매끄러운 촉감. 비녀 끝에도 같은 항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한양에 가면 어쩌면 알게 될지도 모른다. 네 친부모가 누군지. 그때 당황하지 말라고. 당황이요. 하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친부모를 찾으면 떠날까봐 걱정이세요?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하기는 비단 포대기와 옥비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크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평생 자신을 위해 일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낳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왜 버렸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하기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저를 키운 사람은 알아요. 저한테 밥 절반을 나눠주면서 굶어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키워준 사람.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돌쇠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학이야.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고 했잖아요. 군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친부모가 나타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건 절대 안 변해요. 학이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마른 몸.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었지요. 과거 보고 꼭 돌아올게요. 장원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돌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지요. 그날 밤 학이는 머슴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어린 시절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학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눈보라 치는 밤, 바위 틈에 버려진 갓난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는 젊은 사내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너무나 따뜻해서 꿈속에서도 학이는 울었지요. 다음 날 새벽, 학이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등에는 책 보따리를 지고 품에는 연풀은 비단 포대기와 옥비녀를 넣었지요. 돌쇠가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께 가져가거라. 한양에서 네 뿌리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학이는 그것을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뿌리. 그러나 학이에게 뿌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이 낡은 머슴방. 저 마르고 늙은 사내. 그것이 학이의 뿌리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학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품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노잣돈이다. 많지는 않은디 그래도. 학이는 보따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동전 몇 잎과 주먹밥 두어 개가 들어있었지요. 돌쇠가 밤새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과거 본다고 굶으면 안 된다. 알았제. 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학이는 길을 떠났습니다. 언덕 위에서 뒤를 돌아보니 머슴방 앞에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해가 떠오르면서 그 마르고 굽은 실루엣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학이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발걸음을 옮겼지요. 한양으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학이의 품속에서 연푸른 비단 포대기가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위에 수놓인 학 문양이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지요. 구름 위를 나는 학.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학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었지요. 한양에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학이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지. 한양, 조선 팔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 그 거대한 도성의 성문 앞에 학이가 섰습니다. 높다란 성벽 끝없이 이어지는 기와지붕들, 북적이는 인파. 시골 고을에서 나고 자란 학이에게 한양은 또 다른 세상이었지요. 그러나 학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눈동자에는 비장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꼭 장원에서 돌아갈게요. 과거 시험장인 성균관 앞마당은 이미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수천 명의 유생들. 저마다 출세의 꿈을 안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지요. 비단 도포를 걸친 양반 자제들,
책 보따리를 진 가난한 선비들, 백발이 성성한 노유생들까지. 그 틈에서 하기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정하기. 이름이 불리자 하기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씨 문중 서울. 그것이 이제 하기의 공식적인 신분이었지요. 시험관이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논하라.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무엇인가? 하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경전의 구절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나 하기가 떠올린 것은 책 속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면서도 밥 절반을 나눠주던 아버지. 멍석마리를 당하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던 그 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보여준 사람. 하기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사랑이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사랑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굶주리는 사랑이다. 제 것을 나누어 약한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다스림의 첫걸음이다. 붓은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하기의 글은 경전의 지식과 삶의 깨달음이 어우러진 것이었지요. 시험관들은 그 글을 읽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흘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결과가 발표되었지요. 장원 정하기, 하기의 이름이 만천하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험장에 모인 수천 명의 유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지요. 정하기, 그게 누구냐? 경상도에서 올라온 선비라던데. 정씨 문중이라면 꽤 이름 있는 가문 아닌가? 하기는 담담하게 장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사화가 그의 갓 위에 꽂혔지요. 화려한 색색의 종이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남색 달령이 그의 어깨 위에 걸쳐졌습니다. 그 순간 하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시험장 한쪽에서 매서운 시선이 하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도령. 어린 시절 하기의 책을 찢어버렸던 그 소년이 이제 21살의 청년이 되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얼굴에는 시기와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놈이, 저 머슴 자식이. 정도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를 괴롭혔던 열등감이 다시 솟구쳤지요. 글방에서 자신보다 뛰어났던 머슴 자식. 그놈이 장원을 했다니. 두고 봐라. 내가 끝까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정도령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장원급제 잔치가 열리던 날 밤. 정대감이 한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드름이 가득했지요. 허허, 우리 정씨 가문에서 장원이 나오다니. 내가 어릴 때부터 저 아이의 재주를 알아보고 키웠지. 대감은 사방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하기의 장원이 전부 자신의 공인 양 떠들어댔지요. 하기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속이 뒤틀렸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정씨 가문 덕분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도령이 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오, 도령이 왔느냐?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도령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대감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뭐, 그게 사실이냐? 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하기의 입적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령의 말에 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문제라니. 형식상의 입적일 뿐
실제 혈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알려지면 신분 사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제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정도령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지요. 다음 날, 과거 급제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한 유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장원 정학이의 신원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하기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정학이는 정씨 문중에 입적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머슴이 주워다 키운 아이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신분 사칭입니다. 시험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머슴이 키운 아이라고? 그럼 장원이 사실은 천민이란 말이냐? 이런 자가 어떻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단 말인가? 고관들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지요. 신분을 사칭하여 과거에 응시한 자는 중죄로 다스려졌습니다. 정학이 이것이 사실이냐? 하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지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씨 문중에 정식으로 입적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를 묻는 것이다. 내 친부모가 정씨 가문 사람이냐? 하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지요. 당장 이자를 가두어라. 포졸들이 하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사화가 땅에 떨어지고 남색 달령이 벗겨졌지요. 하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하기가 끌려간 곳은 일금부 옥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쥐들이 구석에서 스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하기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훈장님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노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물러서라. 이 늙은 것이 아들을 봐야겠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기의 눈이 번쩍 떠졌지요. 아버지, 옥문 밖에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경상도에서 한양까지 먼 길을 맨발로 걸어온 것이었지요.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하기야, 돌쇠가 옥문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기도 손을 뻗어 그 손을 잡았지요.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 평생 하기를 위해 일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괜찮다. 다 괜찮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냐? 죄가 있다면 다 내 죄다. 내가 해결할 테니께. 아버지. 돌쇠는 손을 거두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관가를 향해 걸어갔지요. 관가 앞에 도착한 돌쇠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연푸른 비단 포대기와 옥비녀를 꺼냈지요. 대감마님들, 이 천한 것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관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지요. 이 더러운 것이 무슨 행패냐? 저 아이는 천한 머슴 자식이 아닙니다요. 돌쇠는 비단 포대기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건 제가 하기를 주었을 때
함께 있던 물건입니다요. 이 비단, 이 문양을 보십시오. 천한 집안에서 쓸 물건이 아닙니다요. 관원들의 시선이 비단 포대기에 쏠렸습니다. 연푸른 비단 위에 수놓인 흰 항문양, 그리고 정교하게 새겨진 옥비녀. 저건 한 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문양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저 항문양은 설마 그때 관가 안에서 한 고관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노인이었습니다. 긴 얼굴에 높은 광대뼈, 고든 코, 가느다란 눈썹. 어딘가 하기와 닮은 구석이 있는 얼굴이었지요. 당상관 복식을 입은 그는 의정부의 고위 관료, 조 판서였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대감, 저 자가. 조 판서의 시선이 돌쇠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비단 포대기를 보는 순간 조 판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지요. 저것은 조 판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돌쇠 앞에 멈춰서서 비단 포대기를 빤히 들여다보았지요.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경상도 산중에서 아이를 주었습니다요. 그때 이 아이와 함께 있던 물건입니다요. 18년 전. 조 판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18년 전. 첩이 낳은 아들. 본처의 분노. 저 아이를 없애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결국 하인에게 명하여 아이를 내다 버리게 했던 그 밤. 그리고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죄책감.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 조 판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금부 옥에 갇혀 있습니다요. 조 판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의금부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기는 고개를 들었지요.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부심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지요.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하며 고관의 복식을 갖춘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지요. 긴 얼굴, 높은 광대뼈, 고든 코, 가느다란 눈썹. 하기와 어딘가 닮은 이목구비였습니다. 내가 정학이냐? 하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요. 18년 전 경상도 산중에서 버려진 아이. 그것이 너냐? 하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무거운 목소리로 내뱉었지요. 나는 조윤석이다. 의정부 우참찬을 지낸 한양조씨 가문에. 노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 아비다. 그 한마디에 옥사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하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비. 이 사람이 자신을 낳은 아비라니. 18년 전 내 첩이 아들을 낳았다. 조 판서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본처가 그 아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자신이 낳은 자식들의 앞길에 서자가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했지. 매일같이 아이를 없애라고 난리를 쳤고 결국 나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인에게 명하여 아이를 데려가게 했다.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든 죽든 내 눈앞에서만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기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살아 있었구나. 그것도 장원급제를 하다니. 조 판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관대작이 의금부옥 한복판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지요.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하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그 밤. 만약 돌쇠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기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무릎 꿇고 우는 이 노인이 낯설지만 어딘가 측은했지요. 일어나십시오. 하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드릴 수 없습니다. 18년을 한순간에 지울 수는 없으니까요. 조 판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은 당신 덕분이 아니라 다른 분 덕분이니까요. 다른 분. 예. 제 아버지요. 하기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저를 주어서 목숨 걸고 지켜주고 밥 절반을 나눠 먹이며 키워주신 분.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조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풀어주시겠다면 한 가지만 청합니다. 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날 오후 하기는 석방되었습니다. 조 판서가 직접 나서서 하기의 신원을 보증한 것이지요. 버려진 아이가 사실은 명문가의 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신분 사칭 혐의는 사라졌습니다. 하기의 장원급제는 유효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기는 장원의 영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옥문을 나서자마자 하기는 달렸습니다. 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돌쇠는 관가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양까지 맨발로 걸어온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기의 목소리를 듣자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하기, 돌쇠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기가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지요. 아버지. 하기야, 괜찮냐? 다친 데는 없냐? 예, 괜찮아요. 아버지는요? 발은요? 여기까지 어떻게? 두 부자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요. 누더기를 입은 늙은 거지와 선비 차림의 청년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판서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의 뒤에는 정대감과 정도령도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정도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정하기. 조 판서가 하기 앞에 섰습니다. 이제 내 신원이 밝혀졌다. 너는 한양 조씨 가문의 자손이다. 원한다면 본가로 돌아와 내 아들로서 살아도 좋다. 하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조 판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본가로 돌아오면 명문가의 자제로서 더 큰 벼슬에 오를 수 있다. 내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하기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하기가 돌쇠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지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눈보라 치는 밤에 저를 주어서
매 맞아가며 살려주시고 평생 밥 절반을 나눠 먹이며 키워주신 분.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뭐야, 저 거지 같은 사람이 장원급제의 아버지라고. 미친 거 아냐? 그러나 하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깊다고 했습니다. 저를 낳은 분은 저를 버렸지만 저를 기른 분은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렸습니다. 누가 진정한 아버지입니까? 조 판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때 정 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첨하는 웃음이 떠올라 있었지요. 허허, 그래도 하기가 장원급제를 한 것은 내가 정씨 문중에 입적시켜 주었기 때문 아니겠나.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 은혜요? 하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감께서 저를 입적시켜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였습니까? 정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감께서는 제가 출세하면 그 공을 독차지하려 하셨지요. 세상에는 제가 대감의 먼 친척이라 알려지게 하고 제 아버지는 영원히 그늘에 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까? 이놈이. 그리고 하기는 정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께서는 어릴 적 제 책을 찢으시고 이번에는 저를 모함하셨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머슴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글을 잘 읽는 것이 죄입니까? 정도령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저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기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감과 도령께서는 평생 한 번이라도 자신보다 약한 자를 위해 굶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보다 낮은 자를 위해 매를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대감과 정도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러셨습니다. 바보라 불리면서도 천대받으면서도 오직 저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덕입니다. 대감께서 평생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드셔도 제 아버지의 밥 반쪽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정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대감이 머슴의 공을 가로채려 했다더라. 쯧쯧,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대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도령도 아버지를 따라 허겁지겁 사라졌지요. 하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집에, 예. 장원급제 행렬을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랑 같이요.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랑 이 꼴로? 이 꼴이 뭐가 어때서요? 제 아버지인데요. 하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돌쇠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며칠 후 한양 도성의 큰 길에 장원급제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화려한 깃발이 펄럭였지요. 백마 위에는 어사화를 꽂고 남색 달령을 입은 젊은 선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그 선비에게만 쏠려 있지 않았습니다. 행렬 맨 앞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 안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누더기를 입은 늙은 사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고 등은 굽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누가 봐도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원급제 행렬의 맨 앞, 그것도
가마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뭐야? 장원급제가 아버지를 가마에 태웠다더라. 근데 저 사람 머슴 아니야? 웅성거림 속에서 하기가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돌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마에 앉아 있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하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장원급제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는 게 당연하지요. 하기는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들으십시오. 이분은 제 아버지 돌쇠입니다. 만천하에 그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분은 18년 전 눈보라 치는 밤에 버려진 저를 주워 살리셨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하면서도 저를 놓지 않으셨고 평생 당신 밥 절반을 덜어 저를 먹이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이분 덕분입니다. 군중 사이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저 머슴이 장원급제를 키웠다고. 대단하구나, 대단해. 하기는 다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사셔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기야. 아버지가 저한테 밥 한 쪽을 주셨으니 저는 아버지한테 세상 전부를 드릴게요. 돌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풍악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 한가운데 누더기 차림의 늙은 머슴이 가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평생 절반을 나눠준 사람이 마침내 그 절반을 돌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하기는 약속대로 청백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부패를 물리치며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관리. 그가 다스리는 고을마다 백성들은 평안했고 그의 명성은 조선 팔도에 퍼졌지요.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밥 반쪽의 아들. 그 별명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 그 아이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기의 곁에는 늘 돌쇠가 있었습니다. 이제 머리가 온통 휘어지고 허리가 더욱 굽었지만 돌쇠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평생 굶주렸던 사람이 이제는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하기는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다. 돌쇠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하기야, 나는 가끔 생각한다. 뭐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니를 발견 못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고. 하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발견하셨잖아요. 그게 운명인 거예요. 운명.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운명이었나 보다. 내가 바보라서 다행이요. 예,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계산했겠지. 저 아이 데려다 키워서 뭐가 남나 손해 아닌가 하고. 근데 나는 바보라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그냥 저 아이가 불쌍해서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못했지.
하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께 바보가 낫더라. 똑똑한 건 필요 없어. 그냥 마음이 따뜻하면 되는 거요.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환히 비추었지요. 하기야. 예, 아버지. 네가 높은 벼슬에 올라도 저 달처럼 살아라. 높은 데 있어도 모든 곳을 비추는 달처럼. 낮은 곳도 어두운 곳도 잊지 말고. 예, 아버지. 약속합니다. 두 부자는 오래도록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머슴과 버려졌던 아이.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밥 반쪽에서 시작된 사랑. 그 사랑은 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실이었습니다.